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입니다. 심리치료사인 박성만 작가님은 20여 년간 오랜 강의와 연구,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서 중년 여성을 위한 이야기 심리학인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해요. 책 속에는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고 궁금해 하셨을 만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챕터를 펼치셔도 다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내용들이에요. 여성들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나로 성장하기 위한 안내서.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들어가는 글. 나다운 삶을 찾고 성장하기 위한 이야기 심리학. 원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의 내면에는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본래부터 존재한다. 아니, 먼저 문제를 푸는 해법이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파생된다고 나는 믿는다. 문제는 항상 해법과 함께 존재한다. 삶의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의 해법도 제시함으로써 사람을 성장으로 안내하는 정신 요소를 원형이라고 한다. 분석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원형은 개인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 경험에 선행하는 인류 진화의 정신적 유산이다.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 있는 보편적 심리 구조, 그리고 본능적 힘의 원천이다. 원형은 절대자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원형에는 각자가 살아야 할 인생 로드맵이 그려져 있다. 성장의 중요한 지점마다 원형은 우리가 예상한 방법 혹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은밀하고 조용히 또는 강하게 휘몰아치며 사람을 성장시킨다. 원형은 심리적으로만 일어나는 성장 동력이 아니다. 필요하면 외적 사건도 조작하여 사람이 자기 실현을 하게 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뇌, 갈등, 아픔, 상처, 시련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한다. 본능적으로 실체를 알 수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 다른 나는 바로 원형이다. 원형은 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투사되기도 한다. 나는 중년 여성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원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심히 살폈다.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원형은 심리적 혹은 외적 사건을 만들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로움, 무력감, 내적 방황, 질병, 가족 및 지인의 죽음,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물질적 손실, 실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들이 방문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일종의 이정표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얄팍한 보상을 구하며 얄팍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했다. 원형은 지연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한다. 둘째, 원형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자아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아차리게 한다. 이전의 자신감과 경험의 한계치를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퍼즐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정한 계기를 선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신의 퍼즐 조각 중 하나임을 인정하게 한다. 그러고 나면 환경과 조건과는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마음의 평화가 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경과 조건의 개선에만 열을 올리는지. 그들은 평생 그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셋째, 원형은 의식의 수준을 한층 높인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라고 할까? 자신을 괴롭히던 일들이 하찮아 보인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현저히 사라지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과 이전의 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삶을 관조하는 능력이 생기고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을 얻는다. 그런데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다. 원영은 그 길을 가게 한다. 우리 부부는 정반대의 성격 유형입니다. 5년 전부터 남편은 중견 간부로 일하던 회사를 사직하고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잘 몰랐던 둘의 성격 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전부터 남편과 저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근한 저녁 늦은 시간과 주말에만 함께하니 그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저 역시 프리랜서로 집에서 소일을 하면서 생활비의 일부를 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4시간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자 우리는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MBTI 성격 유형을 검사해 봤더니 저는 INFP, 남편은 ESTJ로 정반대 유형이 나왔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MBTI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부관계. MBTI 성격 유형에 따르면 당신은 잔다르크형이고 남편은 사업가형입니다. 잔다르크는 가치를, 사업가는 이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잔다르크형은 창의적이며 직관적이고 사업가형은 주도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두 부부는 화합하기 힘든 성격 유형입니다. 그러나 모든 심리 검사는 검사 시의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MBTI 성격 유형 밖에서 더 많은 특성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해온 저로서는 두 분의 갈등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아내인 당신이 주로 참았기에 결혼 초에는 견딜만 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참을 수 있었던 자원은 당신만이 가진 신념에 대한 우월성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남편이 일은 잘하지만 정신적 수준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 남편은 당신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이런 갈등이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 드러났으니 다행입니다. 갈등이 무의식에 더 깊이 억압되는 나이에 성격 차이가 나타났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부부는 대체로 나이 50 전후의 성격 차이의 갈등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그 나이는 아직 갈등의 근본을 정리할 수 있는 경험과 힘이 있는 나이입니다. 일반적으로 MBTI 성격 유형에서 2개의 지표는 같고 2개의 지표는 달라야 괜찮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변수는 신만이 합니다. 내가 이 남자가 아닌 한때의 달콤한 연애를 즐겼던 그이와 결혼했다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나요? 모르는 일입니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가 불만스러울 때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노라고 하지만 그때가 정말 좋았는지는 본인이 잘 압니다. 부부는 자아의 의지로만 결혼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모를 어떤 강력한 힘에 끌려 결혼합니다. 그 힘은 부부관계를 엮어주는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묘한 힘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필연입니다. 고작 MBTI 성격 유형 정도로 부부관계의 위기를 점쳐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부부도 없고 최악의 부부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것들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합니다. 당연히 성격 차이가 납니다. 성격 차이가 클수록 서로 주고받는 것이 더 역동적이고 더 많이 성장할 기회를 가집니다. 성장은 낯설고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낯선 곳으로의 모험이 두려워 성격 차이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해 서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본능의 만족을 얻는다면 성격 차이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가 나타난 부부는 성장을 앞둔 것이지 불행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잘 맞는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해도 성격 차이는 또 드러납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부부는 몸과 마음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섞이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신은 그 속을 모르게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부부는 내버려둬야지 알려다가 상호 침범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벗은 몸이 서로에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놔두지 못했던 겁니다. MBTI 성격 유형에 따라 상대를 다 안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MBTI의 목적은 세상에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격 유형을 검사해 보니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앞으로 어떻게 맞춰가야 하나와 같은 고민은 실패합니다. 저는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를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고유한 영역을 자기 방식대로 침범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발견한 내담자는 말합니다. 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와 다른지 알게 됐어요. 알았다고 관계가 급진전하지는 않습니다. 알문 이해의 지름길입니다. 남편이 나와 똑같다면 그게 무슨 부부겠습니까? 나의 아바타이지요. 다름을 존중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부의 힘겨운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세상에 이해할 만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체로 배우자에게 불만인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은 불평거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우리는 산소와 수소의 특성이 같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산소는 산소로 기능하고 수소는 수소대로 기능하면서 물이 됩니다. 부부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성격 차이로 갈등이 크다는 것은 상대의 성격을 존중하지 않아서입니다. 또는 부부는 하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매일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이 적당히 거리를 두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럼 일심동체가 되는 일은 쉬운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밥 먹는 시간부터 일상의 작은 일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혼자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도 돈을 버는데 남편이 집에 있어도 하루 세 끼 밥부터 설거지, 집 청소까지 당신 혼자 합니다. 아이들 학원 등원을 챙기는 일도 혼자 합니다. 남편은 당신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가사 분담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 혼자 다 하고 거리두기 하란 말인가요? 그럼 저만 손해입니다. 당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남편의 몫까지 다 가져오려는 겁니까? 갈등을 피하고 하나가 되려고요. 계속 이러다가는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화병에 걸린다면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을 타협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전과 같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당황한 남편은 당신에게 익숙한 관계 방식을 강요할 겁니다. 밥을 며칠 안 했다고,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쌓였다고, 집 청소 며칠 안 했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재택 근무 중인 남편은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가 집안일은 부부의 공동 과제임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남편의 신경질적 반응에 거리두기를 하세요. 그러든 말든. 그러다 부부싸움 한다고요? 그러면 싸우세요. 단 침묵 말고 말로 싸우세요. 부부가 잘만 싸운다면 얻을 것이 정말 많습니다. 성격 차이가 클수록 경험하고 배울 것이 많아 좋습니다.